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장을 우리는 또 지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간밤에 나왔고 또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요. 세계은행이 간밤에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IMF 쪽에서도 그동안 계속 성장률 둔화 이야기를 내놓았었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하지만 늘 신경 쓰이고 늘 시장을 위로 올릴 만한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분명 알게 됩니다. 일단 내용부터 볼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발표 때는 4.1% 정도의 성장은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었는데 이걸 2%까지 확 끌어내립니다. 이유는 그거,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유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떼어놓고 본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지난번 발표 때보다 또 낮춰 잡는 흐름이었어요. 4%, 4%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 치고 이 숫자는 꽝인 숫자입니다. 한때는 7%, 8% 성장을 내다봤었던 나라이니까요. 4.3%, 이보다도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물가는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히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제닛 옐런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밤 이제 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플레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이전에 그녀가 이야기했던 말들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이 인플레 미국의 경우는 거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부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옐런 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1분기 경제 GDP가 나왔는데 확정치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속보치가 이 GDP라는 것이 3번에 걸쳐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완전히 다 집계를 해서 완전히 확정된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전 속보치 때와 비교했을 때 더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만큼 점점점 경제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수치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 2%, 2.7% 성장 달성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환율, 원달러 환율 정말 아직도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이런 3가지 악재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볼까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어떤 방향으로든지 말이죠. 일단 지금 어제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200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가 금융투자 쪽이 7만 4천 계약 정도 순매수로 집계가 되어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5만 9천 계약 정도 순매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가 핵심이겠죠. 이 물량들이 얼마나 롤오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또 결정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담스러운 뉴스 안에서 이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더더욱 이제 부담스러운 오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것도 있죠. 금요일에 우리가 또 챙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중국과 미국의 물가지표입니다. 물가지표 사실 5월 CPI는 사상 최악이다 이러면서 숫자가 나오긴 하겠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는 근원물가지수,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 식료품 요거 뺀 근원물가지수가 그래도 전월 대비 소폭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도 일부 있더라고요. 수치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중국 쪽도 일단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하이 조업이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대감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조금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결과를 보고 결과를 어떻게 주식시장에 해석하고 움직이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뭐 주식시장 어제 크게 밀린다고 해서 오늘 크게 반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묵묵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켜봐야 할 섹터는 무엇이고 그 안에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또 고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지수가 핑퐁핑퐁이에요.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리고 뒤는 오르고. 근데 내릴 때는 크게 내리고 오를 때 적게 오른다는 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또 이분의 아이디어를 또 챙겨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장도 올랐고 네. 그리고 어제 너무 많이 밀리기도 했고 뭐 이 정도면 좀 올라줄 법도 한데 시장이 참 맘 같지가 않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전형적으로 뭐 기대는 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시작은 좀 좋다가 여전히 또 기대에 역시나구나. 부응하게 이제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사실 좀 재미없는 주간일 거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요일 날 동시 만기일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그 변동성을 우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현물을 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5월 CPI 발표가 이제 금요일 날 있죠. 이제 우리나라 네, 시간으로는 맞아요. 이제 뭐 토요일 날 새벽에 되면 나올 텐데 일단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날 6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제 누구나 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는 좀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높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유럽의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고공으로 나오고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4%가 넘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지표가 미국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 꺾이느냐, 뭐 중국이 언제 꺾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중인데 여러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안 좋고 여전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급난이 있어서 중고차 가격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또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관방세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강세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환율이 다시 또 1250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뭐 없어졌죠. 거의 이제 부재하는 그런 모멘텀이 됐고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여전히 이제 다행인 거는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무역 수지 적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국내 시장을 좀 견조하게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미국보다 변동성은 좀 적지만 여전히 근데 치고 나갈 모멘텀은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뉴스에 좀 예민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도 보면 개별 호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군을 이뤄서 간다라기보다는 뭐 기업의 호재라든지 좀 작은 섹터들의 호재들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네.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뭐 이번 주는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담는다고 다 나중에 수익이 나지는 않겠죠.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적이 나오는 쪽은 또 따로 있다 보니 또 기대감도 따로 이제 뭐 챙겨볼 수 있는 섹터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건희 차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네. 두 가지 섹터를 골라달라. 지금 현 구간에서 유망해 보이는 두 가지 섹터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사전에 드렸더니 정유 그리고 게임 이 네. 둘을 꼽아 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네. 섹터 먼저 갈게요. 네. 일단 과거 이제 차장님과 뭐 방송을 이제 계속 하면서 NC 소프트 막 40만 원 깨지고 막 이랬을 때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사범직하다. 된다. 그러고 지금 이제 뭐 어느 돌아보니 막 46만 원 현재. 그래도 저점 대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나 떨어질 것 같았던 NC 소프트도. 이제 게임주들을 어떤 시각 속에서
좋게 봐야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뭐 시각 좀 풀어주세요. 근데 뭐 NC소프트는 뭐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NC소프트가 네. 망한 게 아니라 조금 삐끗했는데 거의 주가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생겼던 거품이 좀 빠지고 오히려 더 빠진. 예. 왜냐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공매도라든지 여러 수급상의 뭐 요인들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바닥은 좀 잡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NC소프트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제 하반기 게임주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네. 게임주들에 대한 네. 기대감이 낮아졌고 그 이유가 이제 보면 뭐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작년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제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P2E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네.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큰 테마를 형성하면서 게임주들을 이제 부흥을 시켰죠. 이제 위메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뭐 규제 논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인력난이라든지 지금 개발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연봉을 뭐 2배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P2E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게임사들마다 지금 너무 이제 준비하느냐고 바쁘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성장성보다 이제 사실은 뭐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성장 섹터들이 갈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터지고 실적도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고 기존 게임들도 매출이 조금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과하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6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신작들이 이제 대형 신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네. 이제 애널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사들이 이제 보면 그 안에서 발표를 하죠. 이런 게임을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런 발표들이 이제 속속 영상이 공개가 되고 뭐 이제 IR을 이제 하니까 사실은 그 보니까 괜찮다. 이거는 북미 시장에서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게임 산업은 뭐 경기가 둔화되든 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높든 뭐 유가가 올라가든 사실은 상관이 없죠 별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물론 이제 금리에는 상관이 영향을 네. 받을 수는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주냐 안 주냐인데 이미 그 밸류에이션은 다 빠졌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 게임을 뭐 엄청나게 안 하고 이러지는 사장님 않을 근데 것 그런 같고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템을 원래는 샀는데 음. 조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내 지갑 상황이 안 좋으니 아이템을 안 사. 뭐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네, 않기 버라이어티 때문에 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게임에서 돈 쓰시는 분들이 보면 네. 급여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애초에. 쓰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여기에 뭐 인력난 때문에 뭐 아이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총액에서 좀 어느 정도 다른 그 물건들보다는 네.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크래프톤, 뭐 심지어 이제 자사주를 받으신 분들도 뭐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NC소프트라든지 위메이드도 최근에 뭐 새로운 것들을 뭐 시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 요조 4종목 정도는 괜찮다 좀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예, 네네. 이제 뭐 원하시는 종목을 픽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골라달라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NC소프트를 고르겠습니다. 네, 예. 네. 사장님 그 얘기도요. 중국에서 파노 이제 다시 풀기 시작했다, 파노 내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간밤에 또 들리더라고요. 60개 정도 추가 발급을 해줬는데 여기에 뭐 K 게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게 조금 중국 당국의 어떤 게임에 대한 규제가 조금 풀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 어떻게 근데 뭐 보세요? 중국도 결국에는 게임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국내도 이제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을 돌아가 보면 네. 게임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뭐 게임은 거의 사회 악처럼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던 것처럼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이제 무역이라든지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산업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게임 산업을 무조건 규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아마 당분 조만간이면 알게 되지 않겠나. 네. 물론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명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풀어주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투자를 좀 꺼리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위기가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우리나라 업체들이 끼어서 또 한 번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북미향이라든지 유럽향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쪽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방송 아랫단에 계속 NC소프트 탑픽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NC소프트 목표가 우리 어떻게 좀 설정을 해볼까요? 뭐 NC소프트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니지 W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호조세 유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NFT랑 관련돼서 뭐 새로운 IP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TL이라고 해서 이제 뭐 콘솔용 게임인데 이 콘솔용이 지금 대세로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이 이제 콘솔이 그건가? 집에서 예. 그렇죠. 엑스박스 우리 엑스박스 PD님이 같은 거는 예. 소니 뭐 이런 것들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TL이라고 해서 드론 앤 리버티라는 이제 게임이 네.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콘솔 게임으로 크래프톤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한 60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때 폭락 나왔을 때도 이 가격 말씀 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게임 섹터 안에서는 NC소프트 탑으로 보시고 60만 원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볼게요. 다른 종목들도 뭐 괜찮은 종목들 많았는데 혹시 이제 관심 두고 계신다면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네 종목 비교하면서요. 이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계실 정유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유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SOL 같은 경우도 한참 가만히 있다가 최근 뭐 두어 달 사이에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러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흐름을 또 넉넉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가지고 오셨다는 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유주에 대한 시각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정유 섹터는 이제 투자가 포인트가 되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또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전망에서는 뭐 가을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끝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전쟁도 51년도에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53년까지 협상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까지는 정유 업황은 호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은 거의 최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꺾이면 부러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미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부러지더라도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다. 그리고 환율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유 섹터를 보면 이제 왜 이게 최근에 기름값이 좀 100불 밑으로 좀 WTI 기준으로 100불 밑으로 좀 빠지다가 갑자기 올라갔죠. 또 네,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오펙에서 7, 8월 달에 7, 8월에 생산하는 양을 얼마나 증산할 거냐 이제 얘기가 이제 뭐 많이 증산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원래 45만 배럴에서 65만 배럴로 아주 찔끔 증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러시아에서 수입 못하는 양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러면 기름값은 당분간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펙의 의지가 나왔죠. 기름값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얼마나 그렇게 앉아서 돈 벌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이해가 되는 게 한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가 재정이 뭐 마른다, 뭐 사우디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동안 또 정유 가격이 너무 안 좋았죠, 유가가. 근데 이제 저유가가 오랜 기간 있다가 이제 고유가가 좀 오래 좀 지속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기대보다 지금 뭐 너무 적은 양만 이제 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계속 지금 유가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최근에 뭐 주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좀 다니면 아우. 예, 굉장히 뭐 예, 네. 올라가 있죠. 기본 2,000원대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누가 돈을 벌겠냐? 그럼 정유사가 돈을 벌겠죠, 당연히.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뭐 S-오일이나 뭐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세 회사 GS 칼텍스까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그나마 이제 정제 마진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주로 중동산 걸 갖고 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여러 가지 비용 면을 좀 고려해 보면 복잡한 내용이니까 고려해 보면 탑픽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사실은 현대오일뱅크 정도가 될 텐데 상장을 안 했으니까 예, 일단은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탑픽이고 S-오일은 당연히 뭐 정유만 보신다라고 하면 네. 글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뭐 당분간 이게 이어지는데 2분기에 그럼 실적이 얼마나 나올 거냐 정유사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 당연한 거고 서프라이즈가 이게 얼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올 그쵸. 거냐 얼마나 이런 거에 놀랄 만한 그런 수준인가.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들을 보면 제가 네. 오늘 이제 이 종목 정유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특히 이제 이 S-오일은 미리 한번 점프를 했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이 거의 외국인들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외국인들 수급이 중심으로 진짜 사고 있고, 탄탄했군요. 예, 외국인들이 이걸 왜 살 거냐. 지금 삼성전자도 잘 안 사는데 이걸 사는 이유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살 만한 회사, 당장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거죠. 이제 찾는 과정에서 SK 이노베이션이 눈에 딱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외국인들을 따라서 기관들도 물론 같이 사고 있지만 네. 좀 따라 움직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기관이지만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열어보니까요. SK이노베이션 주가 오를 때마다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그 이전에도 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막 그냥 외국인이 사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러브콜을 확확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만약에 뭐 관심 갖고 들어가 본다. 그러면 목표치를 한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지금 이제 뭐 이거를 애널리스트들 분석 리포트를 쭉 보면 네. 뭐 36만 원도 나오고 40만 원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한 현실적으로. 30만 원 정도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그 가격대에 가면 항상 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28에서 3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고 최대치는 한 30만 원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2분기에 영업이익은 한 2조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1조니까 거의 2배 이상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올해 얼마큼 벌 거냐? 올해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만큼 이제 더 이 정제 마진이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플러스 업사이드가 있고 또 하나가 네. 지금 좋은 건 SK온이 사실은 뭐 IPO를 하고 싶었는데 물적 분할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지금 보면 계속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사업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SK이노베이션이 주가를 밸류업 해주는 하나의 또 트리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뭐 SK이노베이션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 30만 원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한 정유주들 아마 요즘 관심 많이 두고 계실 거예요. 에너지 관련한 종목 중에 포트에 꼭 담으라고 하는데 뭘 담지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나래투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